우울증 진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2주 이상 계속되는 우울감이나 일상생활에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게 2주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분명한데 이외에도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 있는 오늘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도 실제로 쿠크닥스라고 하는 정신건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이선아 원장님, 또 조성 원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신사임당 채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보통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참 오래되다 보니까 결국 내가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돼서야 알아차리실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알아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이렇게 제일 위험한 요소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자신에 있는 영역을 침범을 해서, 물론 이제 뭐 사적인 부분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내면적인 부분까지 침범을 해서 나를 망가뜨리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하는 그런 시도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경우가 제일 문제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연인의 경우를 한번 봐보죠. 맨날 야, 네가 예민해서 그래. 너는 나만 믿어. 나 말고 제대로 너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심지어 너네 부모님들도 너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람에게 점점점 연인에게 의존하게 하거나, 그리고 본인의 어떤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소위 요새 유행하고 있었던 말로 가스라이팅, 이런 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의지나 판단력이나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점점 더 이 사람에 의존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폭력적인 거라면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도 많죠. 혹은 아주 위협을 한다거나 사실은 자살을 암시하거나 혹은 이런 위험한 행동들을 해서 결국 못 떠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위험한 연애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소위 인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들 이제 저희는 20세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이라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게 바탕이 되어야지만 그 외에도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성인으로서 지낼 수 있는 이런 게 독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간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섭을 해서 뭘 해도 이렇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도와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서커스에서 위험한 고개를 하려면 부모 역할은 시도를 해보고 옆에서 지켜봐 주고 혹시 힘들 때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정도지, 이 점프나 이런 걸 못 뛰게 하면 결국은 나는 이 서커스를 하는 법을 못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나 혼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독립의 이슈 외에도 나중에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렇게 키워줬는데 너 이것도 못 해줘? 야, 남들은 새로 최신 폰 나오면 해준다는데 이건 해줘야지. 야, 내가 채널 그거 하나 못 받아서 되겠어?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는 부모 역할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면 자녀가 성인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게 본인의 역할을 다 한 거고 본인이 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꾸 기대하고 너한테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성인으로서 혼자 서야 되고 이 사람도 또 자기 자녀를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자꾸 부모가 걸리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대가 되면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 말고도 이선화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부모로부터 독립 그걸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제 어머니들이 딸들한테 많이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머니가 남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다른 가족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편하다고 딸한테 다 쏟아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딸은 힘들어 이러고 남편 욕을 하지만 딸로서는 아버지잖아요. 그런 걸 듣는 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딸도 힘들어지는데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딸이 굉장히 곤란해지죠. 내가 딸한테도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사실은 남편과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셔야죠. 왜냐면 나랑 남편이랑 둘 사이에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걸 자녀한테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보통은 어머니들이 많이 자녀, 특히 딸에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자녀가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는 해라고 했지만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부모님들은 그런 경우에도 자녀를 잘 놓지 않고 그래도 돌보려고 하시니까요. 그다음에 인제 뭐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어떤 종교 집단의 경우도 가끔 당신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하면서 상담을 하지만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취약점을 알아내고 거기를 계속 흔들면서 결국은 부모나 직장이나 이런 걸 다 벗어던지고 떠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요런 부분들이 그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소시오패스란 무엇인가요? 소시오패스는 이제 되게 말이 많죠. 소시오패스 또 사이코패스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소시오패스는 1929년 3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많이 키우는 집단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로 나온 거고요. 사이코패스는 그 이전부터 19세기부터 독일에서 정신과에서도 성격 장애를 주로 다룰 때 많이 인용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정신과 의사도 사이코패스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용어의 기원이긴 하는데 요즘은 사이코패스는 뭐다, 소시오패스는 뭐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런 시도들은 많이 있는데 정신과적으로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을 설명하려는 현상적인 얘기고 의학적으로는 정신의학적으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일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게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 이런 것들을 자꾸 위반하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자꾸 남한테 해가 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이 안 되다 못해서 죄책감까지 가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 훨씬 더 계획적으로 하고 차가운 인상을 지닌 경우를 뭐 사이코패스로 영화에 많이 그려 놓긴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어쨌든 이런 범주에 있는 경우들에 15세 이전부터 막 나타나고 18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성인한테 붙이는 기준이긴 합니다. 좀 전에 사이코패스 말씀드렸지만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훨씬 더 계획적이고 대담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경우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공감하는 연습해서 실제로는 느끼지 않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사회적 이 지위는 자기 것을 챙기는 이런 거는 특별하게 잘했던 경우들이 우리가 소위 사이코패스로 많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할 일은 피하시랍니다. 주변에 없으면 제일 좋겠고 가능하면 접점을 줄이고 피하시라.
그런데 간혹 아까 사회적 이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게 있어서 나의 상사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혹은 관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경우가 참 문제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할 수 없으면 가능하면 그들과 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들한테 동조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뜯기지 않도록 내가 그냥 심드렁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적의가 없는, 그렇다고 뭐 아부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당신하고 나하고는 내가 당신의 적이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쨌든 어떤 위협을 주거나 그 사람한테 공격을 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 게 필요하게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남을 물어뜯고 이겨가고 헐뜯고 하는데 선수입니다.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싸움꾼, 성격적으로 싸움꾼인 사람한테 이겨봤자 내가 얻는 게 없습니다. 이기기도 힘들 뿐더러 거의 국가대표랑 경기하는 거죠. 그러니 가능하면 적의를 보이지 않도록 한 적이 아니라는 걸 하되, 대신에 너무 먹잇감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나약한 존재로 생각이 약점이 드러나면 그러면 나의 약점을 거침없이 물어뜯고 나를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니 적의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나약함을 보이지 말고 가능한 거리를 두고 나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를 두고 그렇게 거리를 두시라.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계속 침범할 것 같다면 그러면 이런 경계를 설정해 둔 거에 침범하지 않도록 신호를 주는데도 안 된다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혹은 제일 내가 오래전부터 봐왔고 나한테 어떤 내가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좋겠고 판단을 좀 협조를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하면서 나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런 사람이야."라고 오래전에 제일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해 줬어요. 그 바로 전날에. 그런데 까맣게 잊고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그런 경우 있죠. 그때는 일단 콩깍지가 씌어서 잘 못 봤던 경우지만 어쨌든 항상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꼭 이제 귀 기울인 연습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면 반드시 법적인 도움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꾸 스토킹을 하듯이 나한테 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내용 증명이라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어떻게 경계를 세울지, 그 사람을 침범하게 않고 공격을 덜 일으키게 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시지만 법적인 도움을 취하라는 이유는 이 사람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자신의 위협이 될 거에서는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런 피해자가 됐을 때는 많이들 보이시는 반응이 '아 내가 잘못해서 내가 멍청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누구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2차 공격이 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거기서 여러분이 부상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나를 잘 보호하시고 스스로 탓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공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뭐 진정한 뭐 교류가 없다, 진실한 인간관계가 아니다, 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자꾸 외부적인 SNS나 이런 물질적인 거나 외부적인 게 중요하고 내면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공허한 건 결국 나한테 있는 결핍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꽤 오래전부터 그걸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관계든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서 내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내가 신뢰를 얻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아 정체감이 제대로 형성이 되는 건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뭐가 좋은지 나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에 대한 나는 잘할 수 있는 나에 대한 효능감도 잘 알고 이렇다면 누구를 만나든 만나지 않든 별로 공허하지 않을 겁니다. 남이 도와주면 좋고 남하고 같이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게 바탕이 되지 않다면 아무리 웃고 떠들어도 이게 결국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 결국 다른 사람하고 뭔가가 지금 내가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지금 삶이 재미가 없고 공허하다고 느껴진다면 나한테 혹시 결핍이 있는 건지 없는지 이거를 찾아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왜 적당한 집안에서 적당한 학벌에 적당한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내가 가진 내 내면에 있는 혹은 소위 말하는 무의식적인 면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결핍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내가 혼자 찾기 어려우니 꾸준한 상담을 통해서 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혹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이 이런 결과들을 일으켜냈구나라는 식으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남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쌓는다면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회, 경험을 가지신다면 내 그런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진짜 우울증의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우울증에 뭐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뭐 "마음의 감기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많이 흔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증거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보여지는 것들 눈에 띄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늘 이 우울증 환이나 혹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우울증이 마음의 질환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몸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유는 이 우울증은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겠지만 뇌의 문제이니까 뇌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몸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울증 진단 기준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특히 2주 이상 계속되는 우울감이나 일상생활에 관심이나 재미가 없는 게 2주 이상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또 이제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쭉 계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돼 있는데요. 당연히 우울증이니까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분명한데 이외에도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보세요. 저희가 증거라고 했으니까 몸의 질환은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 거는 결국 자는지 안 자는지 그거는 주변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면의 느낌이 중요한데 잠이 안 오는 게 보통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무기력해지면서 종일 잠만 자는 과수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반에 입맛이 너무 없어서 식사를 안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체중이 엄청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만성적으로 무기력해지면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이게 코티졸 레벨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이 지방을 붙잡게 되면서 오히려 비만이 생기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체중의 변화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활동이 떨어지는 게 힘이 없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없습니다. 힘을 내라는 게 제일 조심해야 될 많이 하는 게 힘이 나야 힘을 내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전화가 울려도 뻗어서 이렇게 뻗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활동 저하되신 게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너무 심각할 때는 하루 종일 이 와치를 차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걸음 수가 20 걸음이셨답니다. 20 걸음이면 정말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렇게 활동력이 떨어지고 또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잘 지내시는지 보면 정신과가 아니더라도 식사, 대소변, 그다음에 이런 잠 잘 주무시니 이거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자기 위생 관리하는 나를 돌보는 일들이 잘 안 돼요. 많은 경우에
특히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2배 이상 높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머리를 못 감으세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고 이걸 씻고 말리고 이런 과정들을 너무 이런 거조차도 버거운 거죠. 그러니 이 방 치우는 건 물론이고 머리를 못 감고 자기를 이렇게 가꾸는 거를 못하게 되십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 돌봄도 안 되고, 또한 이제 나중에는 인제 인지 기능 이런 것도 일단 보여주는 어떤 성과물들도 안 나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몸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다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은 몸의 질환으로 알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내향적인 사람들 혹은 외향적인 사람들 뭐 요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은 이 정신과에서 이런 얘기들은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모델을 많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결국 생물학적인 나 자신 바이오, 그다음에 머리의 어떤 정서적인 심리적인 요런 부분이 사이코라고 하고, 소셜은 사회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고려를 해 보아야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유전적인 게 이렇다면, 부모에게서 어떤 정서 장애가 있다면 자녀도 정서 장애가 될 확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게 꼭 유전이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확률도 높아지고, 당연히 부모의 유전적인 요소들이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가 자녀도 받게 되는 환경까지 영향을 받지만, 결국은 유전적인 소인들도 꽤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사회 경제적 수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가난하다고 더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시보다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상 밖이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경우는 어쩌면 어떤 이런 게 환경적인 사회적인 관계 문제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구조들이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날 명절이 아닐 때 시골을 가 봤더니 정말 촌에 갔더니 쓸쓸함이 좀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요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 반면에 노년기는 우리나라에서 노년층의 우울증은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데, 그래서 노년 이 고독사 혹은 여기에는 자살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노년층의 경우에는 또 사회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제 이게 사회적인 배경 얘기를 드렸는데, 환경적인 게 실제로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생활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우울증에 더 이 노출이 되기 쉽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큰 게 11세 이전, 그럴 때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는 사실은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죠. 어린아이한테 부모는 하늘과 땅, 세상의 전부일 텐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 기반이 없어져 버리니까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배우자의 사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봤을 때 100점 만점으로 기준을 쭈루룩 매긴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배우자의 사별이 제일 큰 이 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남편 없이 살아도 자식 없이 못 산다고 자녀의 죽음이 1 등이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다시 11세 이전의 부모의 상실, 그다음에 배우자의 상실, 또 나중에는 실직의 경우도 3배 이상 우울증에 걸릴 이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생물학적인 거, 사회적인 요소들 얘기 드렸는데, 또 그렇다고 부모 없다고 혹은 직장에서 잃었다고 다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이런 사람들을 취약하게 할까? 이런 걸 따져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우리 11세 이전은 노출된다고 많이 됐는데, 11세 이전에 노출됐더라도
만약에 주변에서 아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친척들 이런 게 형성이 됐다면 사회적인 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돌봐줄 수 있다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게 적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부모라고 대변할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 믿어도 돼? 저 사람이 나를 예뻐해? 너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어우 너무너무 이렇게 잘하니?'라고 했을 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게 결국은 '아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신뢰감, 나 자아 정체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바탕이 되면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런 게 흔들려 버리면 뭐든 취약하게 되죠. 게다가 아주 큰 정신적인 외상을 받는 스트레스 사건을 겪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다면 이걸 지나갈 수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다면 요 사건에 노출됐을 때 또 무너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성격적인 부분들도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요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남 탓을 하는 약간의 편집적인 요런 거보다는 강박적으로 나를 탓을 하게 되면서 요런 경우들에는 좀 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긴 합니다. 결국 나 자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무너졌고 외부적인 트라우마를 겪게 되고 이런 게 성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다면 자꾸 인제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몸의 질환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몸이 이상해졌구나.'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그 몸이 이상해지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뇌가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기분이나 정서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건에 대해 받아들인 거나 영향을 받긴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기분도 지읒 같잖아요. 그렇게 되고 기분도 안 좋아지고 또 똑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심리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 내가 지금 세상을 대하거나 나 자신에 대한 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어떻게든 계속 흔들리고 있거나 그러면 지금 우울증이라는 질병에 노출된 거는 결국은 나한테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경 잘 겪을 수 있지만 "원인은 뭐냐?"라고 했으면 원인은 뇌의 문제인 거죠. 다시 이렇게 비유 드릴까요?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지만 폐렴은 왜 걸렸어? 폐렴균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우울증이 왜 걸렸어? 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 이 뇌의 신경과 신경을 연결해 주는 뇌세포를 연결해 주는 신경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 전달 물질에는 세로토닌이라고 들어보셨죠? 노르에피네프린, 또 도파민 이런 것들이 여러 영향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 균형을 잃어먹고 많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세로토닌이 이제 떨어진 경우에는 자살 사고가 증가한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되고 이런 세포 하나가 결국은 이제 호르몬 분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신경 내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몸에 활동을 하는 호르몬 분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세포 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유전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아 이거는 몸의 질환, 뇌의 문제가 발생을 했구나.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나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는데 그다음에는 재발할 때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사건 이후로 충분히 치료하지 못했을 때 혹은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 약해졌을 때 그런 이전 같으면 그렇게 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건에도 내 몸이 약해져서 취약해진 상태에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의 치료 기간을 갖자라고 늘 강조드리긴 합니다. 우울한 감정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내가 지나갈 수 있겠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냥 해결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인제 여기서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자면 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내가 병원을 오는 게 맞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무조건 잘 오셨다고 합니다. 오셔서 저한테 돈 벌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이만큼 오시게 할 만큼 병원에 오는 거는 아무리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오셨던 거 자체는 그만큼의 힘든 요소가 있었던 거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오셨을 때 바로 약을 드리고 약물 치료를 하거나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면 충분히 환자랑도 상의를 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정말로 우울증을 치료를 받아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정도인지 진단을 명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병원에 오셔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병원에 와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그런 정도 아니니까 그냥 가셔도 좋고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훨씬 더 안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오셔서 치료를 받을지 말지도 오셔서 상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나 혼자 나 얘기를 남한테 얘기하기 어렵다 혹은 그러지 않을 정도이다. 내가 인제 할 수 있겠다 정도면 그러면 인제 혼자서 해결해 나가시고 또 우울증의 고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통 회복이 되고 6 개월, 1년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살 사고에 이르게도 됩니다. 어떤 왜냐면 우울증 자체가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울증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면 자살 사고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병이 심해지면 폐렴, 폐혈증 이렇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자살 사고가 있거나 혹은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게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회사를 학교를 잘 갔던 사람이 혹은 주변 사람과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고 힘들어한다면 이거는 상담과 진료를 받아야 될 거겠죠. 또 정신과 의원을 가시라고 얘기 드린 이유는 우울증이 굉장히 큰 범주라서 이게 조울증에서 나온 우울증인지도 정신과 의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치료도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든 질병은 더 악화가 되기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 그 이전에 예방이 더 좋겠지만 이렇게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야 될까요?' 질문할 정도면 이미 힘들어진 상태이시니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병원 뭐 감기 가서이면 약 드실지 안 드실지 정도지만 만약 위암이라면 그건 너가 이겨야지." 하는 거면 아니지 않나요? 뭐 수술이나 항암 치료든 당연히 암이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정말 생명을 잃게 하는 10 대, 20대 국내에 자살률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높고 10 대, 20 대는 당연히 젊으니까 병이 아니라 운수사고, 교통사고로 이런 문제가 이 사망률이 높아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자살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